자, 이제 판사들까지도 정치에 끼어들었습니다. 자, 판사라는 것은 남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서부 영화에 보면 그때는 이 시골 서부의 마을에는 중앙의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무슨 금광이 발견되거나 은광이 발견되거나 이래서 갑자기 형성된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마을에는 기껏 행정력이라 해봤자 마을 주민 중에서 좀 신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안관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악당들을 잡아놓는, 가둬놓는 이런 역할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안관이 천신만고 끝에 악당을 잡아서 말을 훔친 사람, 술 먹고 난동을 부린 사람, 살인한 사람, 폭행을 한 사람 잡아서 가다 놓으면 거기에 이제 순회 판사들이 돕니다. 그런데 말을 훔쳤다 이렇다 하면 말도둑은 보통 그때 사형으로 이렇게 목을 매답니다. 그래서 순회 판사 한 명이 그냥 이 도둑들을 사형에 처벌하는 모습을 그런 영화에서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자, 판사의 권한이라는 것은 이만큼 한 사람의 미래와 과거, 현재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무후무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대신 판사는 정치에 개입을 하거나 시류에 흔들리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한마디로 내려오는 관습과 또 대중들의 서로 합의에 의한 판사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정치를 하고 판사가 권력에 줄을 서게 되면 이제 그 나라는 한마디로 파퓰리즘의 단계나 아니면 파시즘의 단계에서 갈 때까지 간 부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 임명을 놓고 얼마나 부딪히면서 난리를 치는 모습을 봤습니까? 미국의 연방 판사 한 명이 트럼프의 아랍계 외국인 미국 입국 금지에 대해서 그걸 정면으로 무시하는 판단을 할 때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판사들은 사법부는 권력과 거리를 두고 권력이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세상 전부가 권력에 줄을 서도 판사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부분으로 국정농단 겸농단부터 온갖 농단을 만들어내더니 이제 말미에야 박근혜 양성태 대법원 체계에서 청와대와 여러 가지로 이 거래를 하면서 사법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농단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전직 사법부의 고위직들을 처벌하고 구속시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우리법 연구원가 뭔가 하는 이런 좌파 성향의 판사들 모임을 가지고 내부에 이너스컬화되고 이제 거기에서 문정권 시대에서 대법원장까지 내게 됐습니다. 사실은 판사들이 좌파든 우파든 별도의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도 탄핵의 저는 사유였다고 봅니다. 보수 모임이든 좌파 모임이든 판사들이 끼리끼리 어울려서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패거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정권이 작심을 하고 이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과거 정권의 사법농단을 처벌하고 있는 과정에서 판사들 스스로가 판사 탄핵을 촉구하고 나서는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판사들이 판사를 탄핵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이것조차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판에 패거리를 지어서 쫓아다니면서
뭐 때문에 재판받을 때 전부 기립을 시킵니까? 제가 가끔씩 남 재판에 이렇게 가게 되거나, 저도 얼마 전에 재판 한번 받으러 갔죠. 여의도에서 세월호 관련 유병헌 등에 대한 배후 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가 재판 받으러 갔죠. 검찰에서 저를 한 번도 부르지도 안 하고 박근혜 검찰에서 저를 벌금 50만 원이라고 통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을 했고 정식 재판 청구를 했습니다. 가서 판사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 몇 명, 나이 드신 분들과 여성 이런 사람을 데리고 여의도에서 40일을 집회하는 과정에서 그 집회를 방해하려고, 폭력적으로 방해하려고 협박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저지하기 위해서 욕 몇 마디를 했는데 그것이 내가 벌금을 받을 일인가? 내면 그만이지만 나는 지금까지 험하게 살면서도 단 하나의 벌금 전가도 없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더럽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정식 재판 청구를 했다 이랬습니다. 나중에 판사가 증거를 내라 해서 증거 자료를 보냈더니만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사법부야말로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그때 그런 선고유예를 하신 분에게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옳은 판결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판사가 정치적인 성향으로 몰려다니고 자기들끼리 우리법연구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사조직하고, 우리법연구회가 사조직입니까? 공조직입니까? 사조직 아닙니까? 우리법연구회는 88년 6.29 선언 후에 발생한 2차 사법파동 영향으로 창립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체 회원이 140명에 이르렀으며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장관,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요직에 발탁됨으로써 법원 내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다가 논란 끝에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 2010년 해체됐다. 우리 인권법 연구회의 전신으로 불리운다. 그래서 우리법 연구회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 당시에 비판이 많았죠. 그걸 해체하고 2010년에 1년 뒤에 우리 인권법 연구회로 위장된 후신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는데 해산이 되자 대체 조직의 앞장서,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만들어서 초대와 2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조직의 기반을 다졌다. 그 공으로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 이렇게 이 마산 출신 국회의원 이주영 의원이 그의 블로그에 실었습니다. 이분도 판사였죠. 이주영 의원도요. 판사들을 이념 성향으로 줄 세우기 위해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요직까지 장악하고 이어서 공조직화된 판사대표회의의 의장, 부회장을 대법원장이 은근히 관여하여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으로 독차지했다. 자, 판사의 기본 조직만 있으면 되지 판사 대표회의라는 것을 만들어가 노조 비슷하게 이제 그걸 거의 공조직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모여서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법농단을 키우기 전에 판사 블랙리스트를 찾는다면서 사용자 동의도 없이 컴퓨터를 수색하고, 그러고도 안 되니까 2차, 3차로 이잡듯이 뒤지고 있고. 자, 그래서 과거 우리법연구회 회장이 노무현 정권 하에서 대법원장이 되고 대법관이나 행정처를 자신들이 연구회 출신으로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다 똑같은 판사들의 사조직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 사조직이 중심이 된 전국 판사 대표회의라는 걸 공조직화 시켜서 거기서 무슨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위까지도 부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판사들이, 정치 판사들이 자신들이 주류가 됐다면서 한마디로
법원 조직을 장악하고 재판까지 이념지향으로 끌고 간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한 축인 사법부는 완전히 좌파지향으로 장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원의 하나에다 판사의 정교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무리를 빚은 판사들의 이념서클 청년법률가협회는 최고재판소장이 나서서 징계 조치를 하며 해체시켜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데, 이걸 보수 정권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이제 이들이 문정권 하에서 사법부의 권력을 장악하자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어제 열어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될 중요한 헌법 위헌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재판 개입과 사법권 남용에 관여한 판사들을 탄핵해서 쫓아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어제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5명이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안건을 놓고 모여서 3시간 토론을 벌인 뒤에 찬성 53, 반대 43, 기권 9, 그러니까 기권 9도 결국 반대라고 보면 53대 52로 한 표 차로 탄핵 소추 검토를 의결했다는 겁니다. 자, 판사를 탄핵하는 데는 판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판사들한테 이 권한을 다 줄 수도 없고 줘서도 안 되죠. 판사 탄핵의 절차는 지금까지 경험해본 일이 별로 없어서 대중들이 알 수가 없지요. 국회에서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됩니다. 판사의 이름, 직위, 탄핵 사유, 기타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해서요. 그러면 국회에서 투표를 해서 제적의 의원의 과반 찬성 시에 가결됩니다.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고 가결 즉시 판사는 직무 정지가 되고 이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걸 접수한 다음에 변론과 심리를 통해서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 3분의 2 이상이 탄핵할 경우에 탄핵이 인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똑같은 겁니다. 반수 이상이, 제적 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해야 되니까 대통령 탄핵은 3분의 2라는 부분이면 국회의원 제적에 이 판사들은 그것이 과반수 이상이다라는 것만 다르지 대통령 탄핵과 절차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판사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검찰이 판사를 기소해서 수사 중이고 또 구속도 시켜놓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르면 되지 판사들이 나서서 판사들을 탄핵하라고 지금 촉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반대가 한 표 적으니까 반대 의견을 반영해서 촉구를 검토라는 의견으로 바꿨지만은 굳이 판사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야말로 사법부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지금 사법농단에 대해서 사법부의 다수가 이 사법농단 수사를 찬성하고 문정권을 지지한다고 의미가 없는, 한마디로 이 판사 탄핵 결의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판사들이 이 탄핵을 촉구하든 검토하든 뭔 주장을 하든가 간에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의무가 없어요. 아무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그야말로 정치 쇼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판사의 지금 대표자들이 모여서 자신들 판사를 탄핵해달라고 검토했다.
그 검토한다라는 걸 뭐 하려고 표결까지 합니까? 가지 쟁점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는데요. 첫 번째 정점은 법관을 탄핵 소추할 만큼의 반헌법적 행위인가. 자, 그래서 징계 이상의 중요한 사안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그 모인 건 필요 없어요. 결론이 숫자가 이야기하는 거지. 두 번째는 국회의 권한인 법관 탄핵 소추를 법관 회의가 촉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갈렸는데 사법부 불신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진정성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했고, 반대하는 사람은 탄핵 소추는 정치적 행위다. 국회가 정하는 사안에 사법부가 관여해서 감나라 판나라 하면 정치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거다. 그래서 고성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발의한 결의안에는 탄핵 소추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수정안이 발의되고 논의가 이어지면서 탄핵 소추가 포함되었고 촉구라는 문안이 빠지고 검토한다라는 문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들은 뭐 하려고 모여가지고 몇 시간 고성을 지르다가 동료 판사들을 탄핵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합의서를 발표했습니까? 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감히 대한민국의 위대한 판사들을 보고 정신 나갔다 해서 저한테 불쾌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그렇게 모여서 헌법 위반을 할 정도로 판사들의 행위가 심각하다면 잘라라고 요구를 해야죠. 촉구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든가. 앞서서 안동지원의 판사 6명이 법관회의에서 판사 탄핵을 안건으로 해주라고 해서 6일 만에 이렇게 번갯불에 콩고아 먹듯이 신속하게 일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법관회의는 1선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상설화된 기구라는 겁니다. 법관회의는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은 논의하지 않았는데요. 이 민변 등이 현직 대법관 1명을 포함한 판사 6명의 탄핵을 요구했는데,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놓는 현직 판사 70명 중 일부가 추가로 탄핵 소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판사 탄핵은 2차례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판사들이 나서서 먼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이 재적 의원의 과반수를 넘어설지는 이건 미지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판사들을 잘라달라고 처벌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처벌 진행 조사 단계에서 아직 정식으로 기소도 안 된 조사 단계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갖다가 목을 잘라달라고 한마디로 탄핵을 소추했다는 겁니다. 이념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동료의 모가지를 동료가 잘라달라 하고, 자, 이념에 미치지 않았으면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들고, 이걸 발의해서 탄핵 소추를 밀어붙이는 판사들 조직이 이미 정교조나 한마디로 민노총 같은 정치 조직화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과거에 4억 5천만 불을 대북 송금했다 해서 박지원 씨를 이제 재판에 세우고 대북 송금 이 조사가 있었지요. 자, 박지원 씨 12년인가 선고받고 직권 남용인가, 자, 남북교류법 위반 등으로 했다가 조금 살다 나왔지요. 그런데 그때 정말로 판사들이 판결을 공정하게 했다고 보십니까? 대북 불법 송금을 했다고 같은 좌파 정권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북한에 돈을 그만큼 5천억쯤 되는 돈을 주고 그런 일들이 박지원 혼자서 했다 이래 보십니까? 불법으로 그 정도 돈을 줬다면 판사들은 그야말로 그 배우까지도 다 처벌하도록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게 박지원 혼자서 그렇게 할 일인가? 또 더 나아가서 12년을 받은 사람이 몇 년 살고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임자 없는 돈 150억
나중에 121억인가가 나왔는데 그때는 그런 판사들이 공정하게 판결을 했는가? 자, 지금까지 주요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판사들이 대통령 아들, 권력 핵심 이런 사람의 판결들을 정말로 공정하게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제가 옛날 권력 실세 옆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 전화해야 되겠다. 자, 그때는 어느 정권 때입니까? 자, 그때는 좌파 정권에서 그런 일이 만약 벌어졌다면 그거는 괜찮았습니까? 그런데 우파 정권에서만 법원 행정처 등을 통해서 사법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 실세들은요, 판사를 어떻게 배당하는가, 자기들이 봐줘야 될 사람에 대해서, 또 법원의 그 행정처를 통해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거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앞장섰던 동료 판사 탄핵에 앞장섰던 판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정말로 판결이 당신들만의 공정한 고민에 의해서 나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까? 정말 이런 사법농단이 박근혜 정부에서만 벌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제는 판사들까지 떼거리를 지어서 정치를 하면요, 국민들이 판사 입장하십니다, 뭐 기립할 때 일었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재판 내리고 나면 야, 이런 엉터리 판결할 수 있냐고 삿대질을 해도 무슨 뭐 감치하라고 잡아서 쳐놓고 그렇게 할 권위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이제 판사들까지 패거리를 지어갖고 정치하고 나서고 있어요. 지금 문정권의 사법농단 수사가 정말로 배우가 없이 이 사법농단에서 과거에 했던 것처럼 내려온 관습대로 판사들이 정권과 설사 뭘 좀 주고받았다 칩시다. 이런 부분들은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고쳐가야지, 특정한 부분만 잘라내서 이 사람들만 처벌하면서 이 사람들을 탄핵시켜야 되겠다고 완장을 찬 듯이 지금 외치는 판사들, 당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국민 앞에 그렇게 권위가 있어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될 건덕지가 눈꽃만큼이라도 있는 집단인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판사도 정치하는 나라입니다. 자, 세월이 지나서 판사 이 전체 회의, 그리고 판사의 탄핵 촉구에 어디서 오다가 내려와서 판사들끼리 사발통문을 돌려서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사법농단을 처벌하라고 나선 판사들의 또 정치적 배경과 지시관계에 대해서 또다시 처벌하는 일이 반드시 벌어질 거라고 제가 예고를 합니다.